최영아의 책하고 놀자. 난초 화분에 휘어진 이파리 하나가 허공의 봄을 기댄다. 허공도 따라서 휘어지면서 난초 이파리를 살그머니 보듬어 안는다. 그들 사이에 사람인 내가 모르는 잔잔한 기쁨의 강물이 흐른다. 안녕하세요. 6월 5일 일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최영아의 책하고 놀자.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죽기 전에 시 한 편 남기고 싶다에 실린 기쁨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책하고 놀자 1부에서는요. 김옥민의 어둠의 책방 새 책과 놀자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고기용 선생님과 함께 슈베르트와 나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3부에서는 곽효안의 행복한 시읽기에서 신경림 시인 만나보고요. 4부에서는 정승민의 세계사 산책, 박사 이명석의 잇북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책 선물 있습니다. 책 제목은 땡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요. 저희 책하고 놀자를 담당하고 계신 강의모 작가님께서 쓰셨습니다. 저도 조금 나와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샵 103으로 신청해 주시면 두 분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만드는 김옥민의 어둠의 책방. 장르 문학과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어둠의 책방, 북스피어 대표 김옥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세상에는 기이한 이야기나 네.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네,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공포영화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표를 사서 공포영화를 보러 가는 것일 테고요. 네. 그중에서는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직접 괴담을 수집하기 시작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로는 중국 청나라 전기에 기록된 포송령의 요제지나 미야베 미유키가 에도시대 소설을 쓸 때 늘 곁에 두고 참고했다는 내기시 야스모리의 미미부쿠로 등이 있죠. 포송령은 산동지방의 문인으로 소년기부터 수재로 이름이 났었지만 장성한 뒤에는 관직 시험에 몇 번이나 낙방했으며 그 낙방한 마음이 요제지로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전부 16권이고요. 445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기시 아스모리는 무사 집안의 양자가 되어서 그 집안의 장자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두각을 나타낸 막부의 신하였는데요. 사도섬을 다스리는 사도 부교 시절부터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써서 남긴 것이 전부 10권. 1000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그 포성령이 구전되던 기이한 설화나 고사를 모은 데 반해서 내기시는 동료나 지인이 체험한 혹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기묘한 이야기들을 모았는데요. 전자보다는 후자에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공포를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이것은 시대나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담겨있는 이야기가 지닌 일상성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전되는 설화나 고사보다는 내 옆 동료에게 들은 그럼요. 얘기가 훨씬 더 실감나는 것이죠. 슬슬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이런 날에는 또 무서운 소설을 읽어주는 맛이 있거든요. 오늘은 자신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은 오싹한 이야기를 소개한 소설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네. 미스다 신조가 쓴 작품이고요. 노조 키메라는 제목이에요.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무섭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노조키메가 무슨 뜻이에요? 이 소설 전반에 걸쳐서 네. 딱 부러지는 설명이 나오진 않는데요. 굳이 정의하자면 엿보는 눈, 엿보고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스다 신조는 작가가 되기 전에 출판사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괴담을 대학 노트에 정리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들은 이야기들로 소설을 실제로 발표하곤 했는데요. 인기 작가가 된 지금까지도 대학 노트에 적은 괴담 가운데 이거는 도저히 발표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를테면 관계자가 아직 살아있다거나 네. 무대가 된 지역을 독자들이 쉽게 알아차리거나 하면 곤란하니까 아무래도 책으로 발표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노조킴에는 아까 제가 엿보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노족희매를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괴담이나 기담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갈구하며 일부러 귀를 기울이거나 눈으로 보거나 함으로써 그 사람 스스로 괴이한 존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괴이한 현상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작가는 이 소설을 읽거나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이 책을 읽는 중에 평소에는 느끼지 않은 시선을 빈번하게 느끼게 되었다거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거나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누군가가 엿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견딜 수 없다면 일단 거기서 책을 덮기를 권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장소란 예를 들면 책장과 가구 사이의 틈, 조금 벌어진 문의 그늘, 식기 선반이나 냉장고와 벽 사이의 틈, 복도의 구석, 책상이나 침대 아래, 화장실의 환기팬 속, 커튼 뒤편, 천장의 내 모서리 등 절대로 있을 리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어린애도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식스센스 같아. 그러한 곳에서 뭔가가 엿보고 있다는 기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얼른 이 책을 덮기를 바란다고 작가는 서문을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단순한 기분 탓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인을 위해서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혹은 문틈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꺼림직한 기분이 든다면 채널을 돌리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방송하지 말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서늘해. 우선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실화의 전조에 해당하는 이야기부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여행자가 시골 마을을 걷고 있을 때의 일이래요. 앞쪽에서 장송 행렬이, 그러니까 관을 들고 염을 하며 오는 행렬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외길이라서 이대로 그냥 길을 가면 당연히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행자는 장송 행렬과 마주치는 건 싫다고 생각했겠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지만 하필 또 딱히 피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큰 나무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 위로 몸을 숨기면 장송 행렬을 지나쳐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 중간쯤까지 올라간 다음 굵은 나무까지에 앉아서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송 행렬이 그 나무 바로 아래를 지나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는 거예요. 나무 밑에 딱 관이 위치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아, 정말 재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관을 짊어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무 밑에 관만 내려놓고 모두 다 왔던 길로 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여행자가 놀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일단 섬뜩하고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무에서 내려가려면 어쩔 수 없이 관에 다가가야 합니다.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다가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관 위로 떨어지게 됐죠. 이 높은 나무의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여행자는 관 뚜껑만 내려다보면서 어떡하지? 만 연발하고 있었는데요. 믿기지 않게도 관 뚜껑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바짝 마른 듯한 가느다란 오른손이 나오더니 그 뒤에 나타난 왼손과 함께 관 뚜껑의 가장자리를 붙잡고서 하얀 옷을 걸친 노파가 굉장히 천천히 기어 나왔던 거예요. 헉 하는 소리 없는 비명이 여행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무 위를 올려다보던 노파와 여행자의 눈이 마주친 거죠. 잠시 여행자를 쳐다보던 노파가 나무 위를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여행자도 황급히 더 위로 올라갔겠죠. 올라가면서 보니까
노판 여행자를 올려다보면서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치 거대한 곤충 같은 모습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꾸물럭꾸물럭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행자는 또 나무 위로 계속 올라갔겠죠. 노파도 계속 꾸물럭꾸물럭 기어 올라오고요. 그럼 반복 끝에 결국 여행자는 나무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어요. 노파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여행자를 올려다보면서 그 여행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꺼낸 마스다 신조의 친구는 자신의 마을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설을 하나 들려주는데요. 옛날에 그 지방의 어느 집에 여행하던 중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청하는 여행자가 찾아왔더랍니다. 그 집에서는 흔쾌히 맞이하고 저녁과 잠자리를 제공했죠. 처음엔 친절해서 베푼 일이지만 그 여행자의 품에 많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집안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이 싹 터요. 그래서 자고 있던 여행자를 습격해서 가진 돈을 전부 뺐죠. 이후로 그 집안은 번영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대대로 죽은 여행자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해요. 마스다 신조의 친구는 바로 그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 살해의 전설이라는 건데요. 이 이방인 살해의 전설이란 여행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음으로써 어느 집안이 번성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어느 집의 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마도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며 그 악행이란 여행자를 죽여서 돈을 빼앗거나 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식으로 제3자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제3자들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디까지는 나중에 갖다 붙인 이야기인 것이죠. 네. 신조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의 마을을 방문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직접 내려가요. 그 이방인 살해의 전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갔는지 작가로서 기록을 하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는데요. 그 일이 공교롭게 되려고 그랬는지 이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신조는 장래 행렬과 마주치게 돼요. 본능적으로 이 행렬과 마주치면 곤란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가방을 덤불 속에 숨기고 산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 도망칠 곳 없는 나무 위에서 노파의 시체와 마주한 여행자의 공포를 실감하면서, 그런데 장송 행렬도 신조가 올라간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산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참을 오르던 신조는 산 중턱에 있는 공터를 발견하고 그 뒤쪽 숲을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미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치 신조를 따라온 듯한 장송 행렬은 바로 그 공터에 관을 내려놔요. 여기서 화장을 하려는 거죠. 일단 관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관 주위를 둘러싸듯이 감나무 가지로 관을 덮기 시작해요. 이 감나무가 이 화장을 할 때 쓴 나무라고 합니다. 그때 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남자였고 15명이었거든요. 근데 최연장자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가장 어린 소녀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체의 화장은 청년단에서 가장 어린 너가 혼자 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거다. 이 집단에 들어오기 위한. 그러더니 어린 소년 한 명만 남기고 싹 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있고 그 시체에 불을 붙이죠. 관에. 관에 불을 붙여요. 잠시 후에 코가 썩어갈 것처럼 지독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육이 타고 머리카락과 그 불길에 가열된 시체에서 떨어진 기름,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소름 끼칠 정도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 장면을 목도하게 된 신조는 더 이상 이 냄새 도저히 못 견디겠다. 무섭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 덤불을 따라 화장장을 빙 돌아서 그 어린 소년의 눈에 띄지 않게 산을 내려가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펑 하고 갑자기 관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반사적으로 눈길을 주니까 불길 속에서 관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펑 하는 굉장한 소리가 다시 나더니 관 안에서 불타 문드러진 시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신조와 그 어린 소년도 엄청 놀랐겠죠. 시체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관을 불태우던 소년의 눈이 딱 마주쳐요. 서로.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산 아래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밤길이었고 산도 가팔랐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뛰어갈 수만은 없었어요. 화장장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다고 생각한 신조는 더 이상 뛰지는 않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신중하게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박사박사박 하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 신조를 따라오는 것의 정체는 소설 뒤쪽에서 밝혀질 텐데요. 여기까지 읽고 저도 더 이상 진짜 뒤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여기까지 읽고 세상에. 네. 사실 그 앞에 무서운 얘기들이 더 있는데 네. 이거 설명하기가 애매해가지고 하여튼 여기까지가 4분의 3 지점 정도 되거든요. 자꾸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노숙김에. 못 읽겠더라고요. 이 뒷부분의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직접 서점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뭐 아니면 도예요. 저처럼 겁이 많은 분들은 안 읽을 거고 네. 아 나는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 삼아서 읽어볼 것 같아요. 그죠? 난 끝까지 읽겠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혼재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작가가 본인이 겪은 논픽션처럼 소설을 써놔서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냥 가상으로 쓴 건데 네. 정말 이렇게 실제처럼 느껴서 무서워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밤에 읽으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저는 표지도 지금 뒤집어 놨잖아요. 네. 표지가 무서워가지고. 자, 오늘 김홍민 씨가 소개해 주신 책은 노조킴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마스다 신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책과 놀자. 다양한 신간들을 소개하는 사책과 놀자 알라딘 인문 MD 박태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책을 골랐는데요. 첫 책은 미디어 오늘의 조윤호 기자가 쓴 나쁜 뉴스의 나라입니다. 이 부제까지 보셔야 감이 오실 텐데 부제가